자, 그럼 이제 파트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행정입법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기초법규 시간에 이미 행정입법에서는 법규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중에서 법규 명령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법규범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을 법규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의의를 이용해서 행정규칙의 의의도 자동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행정규칙이란 똑같이 옵니다. 똑같이 와요. 그런 다음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을 행정규칙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시면 돼요. 따라서 행정규칙이나 법규명령은 요 앞부분은 똑같지만은 요 뒷부분이 다르다. 구속력 구분이 다르다라는 것인데 이거를 조금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행정조직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행정조직 또는 행정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행정조직이 있었을 때 이 행정조직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규범이 있는데 바로 우리 그것을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행정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행정조직의 구성원들은 반드시 업무를 할 때 행정규칙을 지키면서 업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행정조직 밖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국민이 있어요. 행정조직 밖에는 국민도 있고 법원도 있습니다. 국민도 있고 법원도 있어요. 그러면 국민이나 법원은 행정조직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에서만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이것을 대내적 구속력이라고 해요. 대내적 구속력. 대내적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내자가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조직 내에서만 구속력을 가져요. 행정조직 내에서만 지켜야 하는 법규범인 겁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은 대내적 구속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법규 명령의 경우에는요, 행정조직 내에서도 지켜야 하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 법규 명령은 국민까지 구속합니다. 국민도 지켜야 돼. 국민도 법규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법규 명령의 경우에는 행정조직도 지켜야 되고 국민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법규 명령의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구속력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당연히 대외적 구속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속력이 있냐 없냐라고 얘기할 때는 대외적 구속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에서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만 법규 명령은 행정조직도 지켜야 되고 국민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원도 재판을 할 때 어떠한 행정작용이 적법한지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맞게 했으면 적법하다라고 판단하고 이거에 위반되게 했으면 위법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재판의 규범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재판의 규범. 자, 그래서 법규 명령의 경우에는 재판의 규범이 됩니다. 줄여서 재판 규범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원은 재판을 할 때 행정규칙대로 했다고 해서 적법, 행정규칙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정규칙은 재판 규범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법규 명령의 경우에는 행정조직 바깥, 행정조직 외적으로도 구속하기 때문에 자, 이 조직 외적으로도 구속하기 때문에 국민도 구속하고 법원도 구속해요.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원의 경우에도 재판을 할 때 법규 명령대로 했으면 적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법규 명령대로 하지 않았으면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규칙의 대내적 구속력과 법규 명령의 대외적 구속력이 어떠한 개념상, 범위상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셨을 거고 자, 이렇게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법규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법규성이 있다. 법규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법규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의 규범이 된다라는 말과 역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자, 그런데 어떤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이렇게 있어요. 자, 국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국민이 억울한 거예요. 자, 왜냐면 행정청이 나한테 어떤 처분을 했어요. 나한테 처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한테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국민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 명령이 위법한 법규 명령인데 위법한 법규 명령에 근거해서 나에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또는요. 어떤 처분이 어떠한 법률에 근거해서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그 법률이 위헌적이기 때문에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해서 나에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역시 이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좀 설명드릴게요. 어떠한 처분이 있었을 때 어떠한 법률에 근거해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을 거고 법규 명령에 근거해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처분이 잘못되었다,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주장의 이유가 뭐냐면 이 처분에 근거가 된 이 법률이 위헌이다. 이 처분에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적인 법률인데 이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해서 나한테 처분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나한테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마치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썩은 재료예요. 썩은 재료로 그러니까 상한 재료로 나한테 요리를 해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요리는 못 먹는 거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이 요리는 못 먹는 음식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왜 이 음식을 못 먹느냐라고 주장 근거가 뭐냐면 이 요리의 재료 자체가 상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이 썩은 재료로 만든 이 요리는 못 먹는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법규 명령의 경우에는 이 법규 명령이 위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한 법규 명령에 근거해서 나한테 처분이 내려졌으니까 이것은 위법한 처분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한번 이거 적어볼까요? 자, 우리 법원의 체계라고 하는 게 위에 헌법이 있다는 거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명령이 있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법규 명령을 의미한다. 물론 예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도 여기 올 수 있겠지만은 일단 그건 빼고 원칙적인 얘기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안에 조례와 규칙이 있다라는 것도 기초법규 때 공부를 했습니다. 자, 법률은요. 그 상위법이 뭐예요? 헌법이에요. 법률의 상위법은 헌법이기 때문에 법률이 잘못됐다. 법률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을 얘기하는데 우리 그것을 위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위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명령은요. 어때요? 명령은 그 위에 뭐가 있죠? 법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죠? 헌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법규 명령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때는 위헌, 위법이 모두 가능해요. 위헌, 위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법규 명령이 법률에 어긋나면 위법한 것이 되는 거고 헌법에 어긋나면 위헌적인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조례와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와 규칙도 위법하거나 위헌적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요걸 그냥 합쳐서 명령규칙이라고 해요. 명령규칙이라고 하는데 명령규칙의 경우에는 상위 법률에 어긋나면 위법한 명령규칙이 되는 거고 헌법에 어긋나면 위헌적인 명령규칙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법원이 있고, 자, 법원이라 하면 보통 대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법원이라고 하면 대법원 얘기하는 거예요. 대법원. 자, 대법원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그냥 헌재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조금 더 일반적으로 바꾸어서 법규 명령이 아니라 명령규칙으로 바꿀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명령규칙으로 바꾸겠습니다. 명령규칙. 어떠한 명령규칙에 근거해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다. 그런데 요거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처분에 대해서 대법원에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자,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어떠한 처분이 있으면 이 처분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지 원칙적으로 이 법률이나 명령규칙의 위헌이나 위헌 위법 여부를
이유로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고 원칙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처분이 있었을 때 이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대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할게요. 물론 사실은 1심, 2심 올라갔겠죠. 근데 그냥 법원에 제기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하면서 주장의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는요, 이 처분의 근거가 된 명령규칙이 위헌, 위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법률의 위헌성이나 명령규칙의 위헌, 위법 여부를 따지는 것을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의 위헌이나 위법 여부를 따지는 것을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해요. 구체적 규범 통제. 구체적 규범 통제니까 구체적 규범 통제.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재판에서는요, 이 처분이 위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려면 선결 문제로 어떠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적인지, 이 처분의 근거인 명령 규칙이 위법하거나 위헌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만약에 얘가 위헌적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얘도 위법하게 될 것이고요. 얘네가 위헌 또는 위법이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얘도 위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의 위헌이나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령 규칙에 대해서는 이 명령 규칙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한다? 바로 이 명령 규칙이 위헌이거나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이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법률의 위헌 여부,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교과서 뒤에 넘겨보시면은 구체적 규범 통제 밑에 헌법 제107조가 나와 있어요. 헌법 제107조 보시면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지금 된 거죠.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이 처분의 위법성을 항고 소송으로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이 법률이 위헌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돼. 바로 그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예요.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그랬을 때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서 법원이 이 법률을 헌법재판소로 올리는 거야. 헌법재판소로 올려서 이 법률이 위헌적인지 좀 심판해 주세요 라고 법원이 헌법재판소로 토스하는 겁니다. 보내주는 거예요. 야,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이 근거 법률이 위헌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그런데 이거는 네 업무니까 이 법률이 올려 보낼 테니까 이 법률이 위헌적인지 아닌지 헌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판단 좀 해줘 라고 올려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게 107조 1항의 내용인 겁니다. 자, 만약에 그래서 헌재가 판단해 보니까 이 법률이 위헌적이야 라고 하면은 이제 알려주겠죠. 이 법률은 위헌적이야 라고 하면은 이제 이 법률은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법률은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당연히 이 처분도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7조 2항 보시면요.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자, 명령 규칙 나와 있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나와 있는데 일단 앞에 명령 규칙만 보세요. 자,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위헌이거나 위법인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자,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야, 법률의 위헌 여부는 내가 심사할 수 없으니까 내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로 올려보내서 헌재 판단을 받지만 명령규칙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판단합니다. 명령규칙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항고소송이 들어왔었을 때 대법원은 이 명령규칙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위헌이거나 위법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거에 근거한 처분도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게 구체적 규범 통제예요.
아시겠죠? 구체적 규범 통제. 우리 이것을 재판의 전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떠한 법률이나 명령 규칙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구체적 규범 통제를 통해서 법률의 위헌 여부나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개념이 무엇이냐면 뒤에 내용까지 미리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행정 조직 내에서만 법규성을 갖는 것이 행정 규칙이다. 우리 이것을 대내적 구속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법규 명령은 행정 조직 바깥에 있는 법원이나 국민까지 구속하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대외적 구속력이라고 하고 우리 이랬을 때 법규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규범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랬을 때 어떠한 법규 명령에 근거해서 처분이 있었을 때 또는 조금 더 넓게 봐서 어떤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서 처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냥 합쳐서 명령, 규칙에 근거해서 어떠한 처분이 있었을 때 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거나 또는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처분이 있었을 때 역시 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때 그 위법성의 주장 이유가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적이라거나 처분의 근거 법규인 명령이나 규칙이 위헌 또는 위법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처분의 위법성을 항고소송에서 주장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은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재로 보내서 헌재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그 얘기이고 명령 규칙의 위헌,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법률이나 명령 규칙의 위헌 또는 위헌,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어떤 재판의 전제가 되어서 판단하는 이러한 방식을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위헌이라는 개념과 위법이라는 개념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교과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법규 명령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종류는 위임 명령이 있고 집행 명령이 있습니다. 자, 기초법규 때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그게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위임 명령은 법률이나 또는 상위 명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에 관해서 발하는 명령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토지보상법을 예를 들면은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법률이죠. 보상법이니까 요거는 법률입니다. 법률. 국회에서 만든 법률인 거죠. 근데 이 밑에 어떠한 명령이 있냐면 토지보상법 시행령이 있고요.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 둘은 뭐죠? 이 둘은 법규 명령입니다. 법규 명령이죠. 법규 명령.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든 것이고 시행규칙은 토지보상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거죠. 그래서 법규 명령입니다. 자, 그랬을 때 위임 명령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 또는 상위 명령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위임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령의 경우에는 자기 위에 누구밖에 없어요? 토지보상법, 법률밖에 없어. 그래서 시행령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의 위임을 받아서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시행규칙의 경우에는요. 자기 위에 상사가 2명이야. 그죠? 2명이죠? 그래서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시행령으로부터도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법률에서 위임을 받거나 그죠? 법률에서 위임을 받거나 아니면 상위 명령. 지금 이 경우에는 시행령이죠. 자기 위에 있는 상위 명령, 같은 명령이지만 얘가 더 위에 있는 상위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시행령에 의해서 위임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로 위임 명령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위임 명령이구나. 이렇게 또 오해하신다고. 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시행령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위임 명령이 있고 집행 명령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행규칙 안에도 위임 명령이 있고 집행 명령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행령 자체가 다 위임 명령인 게 아니고 시행규칙 자체가 다 위임 명령인 게 아니고 각각 안에 위임 명령인 내용도 있고 집행 명령인 내용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위임 명령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시행령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위임을 받아서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위임 명령을 만드는 거고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이나 위에 시행령에 위임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위임 명령을 만드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혼동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이걸 말씀 안 드리면은 시행령 자체가 다 위임명령인 줄 알아. 그리고 시행규칙 자체가 다 위임명령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각각 그 안에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이거는 뭐 이렇게 설명드려 볼까?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가 있다. 그랬을 때 고등학교 안에도 남학생, 여학생 있는 거고 중학교 안에도 남학생, 여학생 있는 겁니다. 고등학교가 다 남학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여학생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직관적인 느낌으로 이해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위임명령 말씀드렸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법규 넣어드렸는데 토지보상법 시행령 보시면요. 제1조의 목적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이 령은 시행령이죠. 이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시행령은 법률에 위임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위임된 사항이니까 이게 뭐예요? 위임명령. 자, 그 위에 있는 법률에서 위임받아서 위임명령 만들었고 그리고 그 시행에 필요한 집행명령. 요거는 집행명령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행령 안에는 위임명령과 법률에 위임을 받은 위임명령과 그리고 집행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시행규칙이죠. 자, 시행규칙은 이 규칙은 자, 위에 법률 그리고 동법 시행령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이죠. 그 위임된 사항 뭐죠? 곧 위임명령. 뭐에 위임받았어요? 시행규칙은 위에 법률 그리고 시행령 에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진 위임명령과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뭐죠? 집행명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루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행령 안에도 위임명령, 집행명령 들어가 있다. 그 얘기고 시행규칙 안에도 위임명령, 집행명령 들어가 있다. 그 얘기이고 여기서의 위임명령은 토지보상법에 위임을 받은 거고 시행규칙의 위임명령은 토지보상법과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 아래 보시면요. 집행명령 나오는데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집행명령에서 위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필요 없다. 자, 위임이 없어도 직권으로 이러한 집행명령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사업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국장에게 이러이러한 걸 내라 라고 한 내용들이 있겠죠. 바로 이게 대표적인 집행명령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론 시간에 공부를 하니까 자, 위임명령이냐 집행명령이냐 라는 걸 따지지만 사실 수업 목적으로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집행명령은 이렇다.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집행명령 사례로 볼 수가 있고 요거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필요 없고 대신 집행명령은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할 수가 없다. 그 얘기인데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정도 내용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정권자에 따른 분류 나와 있는데 자, 대통령이 만들면은 시행령이고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이 만들면은 총리령 그리고 부령으로 구분된다라는 것인데 자, 우리 시험과 전혀 상관없는 주제인데 왜냐면 우리 시험에서는요. 국무총리령이 나오는 일이 제가 알기로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는 국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나오는 일은 거의 없을 거다. 0.1% 확률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자,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요. 마치 느낌이요. 총리령과 부령이 있었을 때 또 대통령령이 있었을 때 자, 대통령령이 제일 위에 있는 건 맞아요. 그죠? 대통령령이 가장 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밑에 뭐가 있죠? 총리령이 있고 부령이 있는데 총리령과 부령은 물론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총리령이 더 높지 않냐라고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한데 그냥 우리 수업 목적으로는 총리령과 부령은 같은 레벨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총리령이 부령보다 상위 명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둘은 그냥 같은 효력이다, 같은 순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총리령과 부령은 동일한 순위를 가진다,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과는 크게 관련이 있는 주제는 아니에요. 자, 다음으로 법규명령의 한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임명령의 한계 볼게요. 자, 위임명령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처럼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명령은 상위 법령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버리면 그것은 위법한 위임명령이 되는 거예요. 자, 교과서 보겠습니다.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여서 위임 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률에서 위임 명령에 규정할 사항을 위임함에 있어서 일반적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위임하는 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을 위임하는 건지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정해줘야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거냐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판례는 뭐라고 판시했냐면, 자, 구체적으로 위임했다라고 하려면 누구라도 당의 법률이나 상위 법령으로부터 위임 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임 명령에 규정될 이런 내용들이 위임 명령에 오겠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대강, 아주 세세하지 않더라도 대강의 정도라도 예측할 수 있으면은 구체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게 예측이 안 되면은 모르겠어, 대체 위임 명령에 뭐가 들어올지를 모르겠어라고 해버리면은 구체적으로 위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의 유무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당의 위임 조항 하나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상위 법령에서 뭐 이러이러한 내용은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라고 했을 때 그 위임 조항 하나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만약에 토지보상법에서 이렇게 법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뭐 중간에 뭐 몇 조, 중간에 제 몇 조에서 뭐 이러이러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이렇게 위임 규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 위임이 구체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을 할 때 이 위임 조항 하나만 갖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토지보상법 전체를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위임이 구체적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위임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내용상 한계. 첫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요,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내용상 한계인데, 이거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자, 만약에 상위 법령에서 이렇게 상위 법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하위 법규 명령에 위임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 정도 범위를 정했어요. 구체적으로 이 정도 범위야 라고 정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위임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위임을 했어요. 범위를 정했죠? 구체적으로 이 정도 범위야 라고 딱 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위임을 했더니, 자, 이렇게 명령을 만들면은 괜찮아요. 요 크기랑 같다고 칩시다. 같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위임 명령 만들면은 요거는 적절하게, 적법하게 위임 명령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위임 명령이 요만큼만 위임을 했는데 실제로 만들어진 위임 명령은 이만하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건 뭐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죠. 요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요, 위법한 명령이 돼요. 위법한 위임 명령이 됩니다. 왜? 맡긴 범위, 숙건한 범위, 위임한 범위 이상으로 초과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 거거든요. 이거는 위임받지 않은 거야. 위임도 받지 않은 범위까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위법한 명령이 됩니다. 자, 위법하다라고 하면요, 그냥 무효가 돼버려요. 무효. 자,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법규 명령이나 행정규칙이나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위법하다라고 해버리면은 그냥 무효가 돼버립니다.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왜 행정입법은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않냐면 행정행위와 달리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행위에만 있는 거예요. 행정행위의 경우에만 무효가 아닌 한 취소 사유에 하자가 있어도 이름 유효한 것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힘을 공정력이라고 했죠. 그런데 행정입법에는 공정력이 작용하지를 않아요. 공정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법하면 무효예요. 위법하면 무효입니다. 행정입법은 취소 사유가
없다라는 거 그거 핵심 포인트로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 법이나 상위 명령의 위임을 받아서 그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그래서 이렇게 위법한 위임 명령은 무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위임 명령의 한계 두 가지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이렇게 상위 법이 있는데 범위를 정하지 않고 이 정도 그냥 뭐 이렇게 해봐 뭐 그냥 네가 알아서 해봐 라고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위임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정도 범위에 대해서 위임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야 되고,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했으면은 만들어진 위임 명령도 그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해버리면은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한 명령이 되는 거다. 그래서 무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집행명령 볼게요. 자, 집행명령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규율하면 안 됩니다. 집행명령은 단순하게 어떠한 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집행명령은 집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할 수가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행명령은 직권으로 할 수가 있다. 수권이 필요 없다. 위임이 필요 없이 직권으로도 만들 수 있다까지 정리 일단 하겠습니다.